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ANN, 즉 인공신경망을 위한 기초수학인 선형대수학과 미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NN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AI는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인간이 인지하지 못했던 피처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찾아내도록 해서 주어진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동물의 뇌를 모방한 ANN을 사용하고 있고요. ANN은 많은 수의 인공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공 뉴런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 뉴런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지돌기는 인공 뉴런으로 들어가는 입력 신호를 전달받는 역할을 하고요. 세포체는 전달받은 신호를 취합하여 역치, 즉 스레시홀드를 초과할 경우 출력 신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축색돌기는 세포체가 생성한 출력 신호를 다른 뉴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개별 인공 뉴런의 작동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입력 신호가 가지돌기를 통해 뉴런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각 가지돌기는 그 중요도에 따라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 입력 신호는 이 웨이트와 곱해진 후 바이어스와 더해져서 하나의 값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 이 값이 스레시홀드보다 큰 경우 이 값을 임의 방식으로 처리하여 출력 신호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출력 신호는 축색 돌기를 따라 다른 뉴런에게 전달됩니다. 이제 이 인공 뉴런들로 이루어진 ANN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ANN도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드는 각 뉴런의 세포체에 해당하며 각 노드는 하나의 신호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엣지는 뉴런들을 연결해주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엣지는 신호 자체를 저장할 수는 없지만 고유의 웨이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는 그림에서 점선으로 묶인 것과 같이 같은 레벨의 노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 레이어는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어는 위치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첫 번째 레이어는 인풋 레이어로 외부 장치로부터 입력 신호를 받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레이어는 아웃풋 레이어로 ANN의 최종 출력값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있는 레이어들을 히든 레이어라고 합니다. ANN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아웃풋 레이어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주로 사용되는 아웃풋 레이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리그레션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의 각 노드는 범위가 무한대인 실수를 출력하는데요. 주로 가격, 온도, 시간 등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정해지지 않은 출력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레이어는 각 노드가 개별적으로 0과 1 사이의 확률을 출력하는 레이어입니다. 확률을 출력하지만 각 노드가 개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주로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소프트맥스 레이어는 각 노드가 0과 1 사이의 확률을 출력하지만 레이어의 노드 값을 모두 더했을 때 1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노드의 확률이 개별적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ANN의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N이 주어진 인풋으로부터 아웃풋을 구하는 과정을 인퍼런스,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인풋 레이어로부터 다음 레이어로 신호가 차례차례 전파되기 때문에 feed forward라고도 합니다. 인퍼런스의 가장 첫 단계는 센서로 감지한 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인풋이 ANN의 첫 레이어에 저장되는 단계입니다. 이 인풋 신호는 인공 뉴런의 작동 원리에서 배운 것과 같이 다음 레이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각 엣지의 웨이트와 레이어의 바이어스를 통해 새로운 값이 계산되고 이 값은 다음 레이어의 각 노드에 저장됩니다. 이 작업은 ANN의 최종 레이어인 아웃풋 레이어까지 반복하게 되고요. 아웃풋 레이어의 노드에 저장된 값이 최종 출력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인퍼런스의 반대인 트레이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닝이란 학습이죠. ANN이 주어진 인풋에 따라 생성한 아웃풋, 즉 추정치를 주어진 인풋에 대한 정답인 타겟과 최대한 맞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생성한 아웃풋과 타겟의 차이를 로스라고 하는데요. 트레이닝 과정은 이 로스를 줄이기 위해 ANN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인퍼런스와는 반대로 로스의 영향이 아웃풋 레이어로부터 인풋 레이어로 전파되기 때문에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트레이닝의 과정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인퍼런스를 통해 주어진 인풋으로부터 아웃풋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주어진 인풋에 대한 타겟과 직접 생성한 아웃풋을 비교해 로스를 구합니다. 이제 아웃풋 레이어로부터 인풋 레이어까지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로스를 줄이기 위해 각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어떻게 수정할지 계산합니다. 인풋 레이어까지 내려가면서 모든 웨이트와 바이어스의 변화량을 계산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들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제 위 두 과정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수학적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형 대수학입니다. 선형 대수학이란 벡터 공간의 개체들의 선형 표현 및 이동을 다루는 수학 어쩌고 하는데요. 어려우니까 그냥 다음 줄만 기억합시다. 선형 대수학에서 말하는 선형성이란 모든 것을 아래 수식과 같이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아래 수식을 보면 모든 변수의 차수가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형 대수학의 개체들은 차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차원 값인 스칼라입니다. 스칼라는 양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이고요. 보통 소문자에 얇은 글꼴로 표시합니다. 벡터는 방향을 가지는 1차원 수열이고 소문자에 굵은 글꼴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표현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원소가 3개인 벡터 V가 있다고 합시다.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벡터는 원소가 3개이므로 명백히 3차원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를 1차원 수열이라고 표현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원소를 어떻게 배열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벡터의 경우 원소를 한 방향, 즉 일렬로 나열하기 때문에 1차원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는 행렬과 텐서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들을 말로 설명할 때는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렬은 2차원 수열로 행과 열로 이루어집니다. 대문자에 굵은 글꼴로 표시합니다. 텐서의 경우 3차원 이상의 수열로 행, 열, 그리고 채널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렬과 같이 대문자에 굵은 글꼴로 표시합니다. AI 프로그래밍에서는 엣지와 바이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 텐서를 사용합니다. 이제 선형 대수학의 개체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과목에서는 ANN에 필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입니다. 벡터는 기본적으로 세로로 씁니다. 따라서 벡터를 트랜스포즈하면 가로로 쓰게 되겠죠. 벡터는 서로 다트 프로덕트가 가능한데요. 차원이 같은 두 벡터가 있을 때 아래 수식과 같이 앞의 벡터는 트랜스포즈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 결과는 늘 스칼라이기 때문에 스칼라 프로덕트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행렬입니다. 한 행렬의 차원이 m/n이라고 했을 때 이 행렬은 m개의 행, 즉 세로로 m개의 줄이 있고 n개의 열, 가로로는 n개의 줄이 있습니다. 당연히 원소의 개수는 m 곱하기 n개가 되겠죠. 행렬을 트랜스포즈하면 대각선을 기준으로 뒤집히게 됩니다. 따라서 차원은 n/m이 되고 대각선에 위치한 원소를 제외하며 모두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행렬의 다트 프로덕트를 보겠습니다. 사실 행렬의 다트 프로덕트는 여러 벡터들의 다트 프로덕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앞 행렬의 행과 뒤 행렬의 열을 점선으로 묶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앞에서 본 벡터의 다트 프로덕트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두 행렬을 다트 프로덕트 하기 위해선 앞 행렬의 열 개수와 뒤 행렬의 행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행렬을 다트 프로덕트 하면 새로운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앞 행렬의 차원이 i/j, 뒷 행렬의 차원이 j/k일 때 새로 만들어진 행렬의 차원은 i/k가 됩니다. 즉 가운데에 공통된 j는 사라지고 i와 k만 남는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선형 대수학이 ANN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개별 인공 뉴런의 작동 방식을 다시 봅시다. 인풋 신호가 뉴런의 각 가지돌기로 들어오고 각 가지돌기 웨이트와 곱해진 후 더해진다고 했었죠. 이를 선형 대수학을 통해 아래와 같이 벡터의 다트 프로덕트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뉴런들이 서로 연결된 ANN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먼저 그림에서 앞쪽에 있는 레이어 X는 인풋이고 뒤에 있는 레이어 Y는 이전 슬라이드 뉴런의 세포체에 해당합니다. 이 뉴런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각 뉴런의 가지돌기에 저장된 웨이트를 가로 벡터로 쓴 다음 이를 세로로 쌓으면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웨이트 행렬과 인풋 X를 다트 프로덕트 하는 것으로 한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피드 포워드 하는 과정이 간단하게 표현되죠. 다트 프로덕트를 통해 만들어진 벡터 Y의 원소는 각 뉴런이 저장한 값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벡터는 세로로 쓰기 때문에 Y도 세로로 쓰게 됩니다. 이후 행렬의 차원이 헷갈릴 때는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ANN의 레이어가 존재하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간단한 논리 연산인 AND와 OR을 ANN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이 문제는 1958년 최초의 ANN으로 볼 수 있는 퍼셉트론에 관한 논문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프와 같이 x1과 x2 두 개의 불리한 변수가 있을 때
ANN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적절하게 설정하면 점선과 같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면 두 변수의 AND와 OR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XOR, 즉 Exclusive OR 연산은 어떨까요? 이 문제는 방금 소개했던 퍼셉트론의 한계점을 지적하기 위해 발표된 또 다른 논문에서 제시한 문제인데요. 초록색 포인트와 빨간색 포인트를 하나의 직선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때문에 ANN을 지지하던 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구현할까요? 바로 다음과 같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 수식을 전개해 봅시다.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모두 간단한 산수이기 때문에 종이에 따라 적어보시면 금방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래쪽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레이어를 하나 더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식을 전개하면 결국 하나의 웨이트 행렬과 하나의 바이스로 합쳐지게 되죠. 즉 레이어를 아무리 쌓아도 결국에는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형성의 특징인데요. 선형 연산을 아무리 쌓아도 결국 하나의 선형 연산이 되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디시전 바운더리를 추가하려면 비선형적인 연산을 중간에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고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쌓은 중간 레이어들을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숨어 있다고 해서 히든 레이어라고 합니다. 비선형 함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ANN에서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뉴런에 저장한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해 주는데요. 뉴런의 값이 0일 때 함수의 결과는 정확히 0.5, 즉 50%가 됩니다. 다음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즉 탄젠트 H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뉴런이 저장한 값을 -1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해주고 뉴런의 값이 0일 때 함수의 값은 0이 됩니다. ReLU는 Rectified Linear Unit의 약자로 뉴런의 값이 음수가 아닐 경우 뉴런의 값을 그대로 출력하고 뉴런의 값이 음수인 경우 0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리키 ReLU는 ReLU의 확장된 개념으로 뉴런의 값이 음수가 아닌 경우 ReLU와 같이 뉴런의 값이 그대로 출력되지만 음수인 경우 1보다 작은 값이 곱해진 값을 출력합니다. 이 함수들은 공통적으로 뉴런의 값이 0일 때 결정 경계를 형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결정 경계를 threshold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함수들을 activation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히든 레이어의 역할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히든 레이어의 개수에 따른 분류 성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ANN을 통해 빨간색 포인트와 초록색 포인트를 분리하는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히든 레이어가 많을수록 더 상세하게 분리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 ANN은 많은 히든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히든 레이어가 많아지면 그만큼 ANN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를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분이란 함수의 정의역, 즉 입력이 아주 미세하게 변할 때 그 치역, 즉 함수의 출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하는 수학적 도구죠. 그래서 아래 수식을 보시면 fx를 x로 미분한 것은 x의 변화량이 0으로 수렴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f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보면 x의 한 지점에서 fx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과 같죠. 즉 미분이라는 것은 fx를 변화시키려면 x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구하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fx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지게 되고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 x가 증가할 때 fx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며 x가 증가할 때 fx는 감소하게 되겠죠. 이를 통해 x를 조정함으로써 fx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편미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미분은 함수의 정의역이 다차원, 즉 입력이 여러 개일 때 그중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고차원 함수를 하나의 차원에 대한 단면으로 보는 것과 같은데요. 다른 차원은 이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차원은 상수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연쇄 법칙, 체인 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인 룰이란 합성 함수를 큰 단위부터 차례대로 미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래 수식을 보겠습니다. y는 gx이고 z는 fy라고 되어 있죠. 즉 z는 함수 f와 g의 합성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이제 이 z를 x로 미분해 봅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체인 룰인데요. z를 x로 바로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z가 fy이기 때문에 y로 먼저 미분한 뒤 gx인 y를 다시 x로 미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형 대수학과 미분이 어떻게 함께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칼라를 벡터와 행렬로 미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수식을 보시면 스칼라 변수인 y를 벡터의 각 원소로 편미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벡터로 미분한 결과가 세로가 아닌 가로로 트랜스포즈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원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약속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스칼라를 행렬로 미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스칼라 변수 y를 행렬의 각 원소로 편미분하는데요. 벡터가 세로에서 가로로 바뀐 것과 같이 행렬도 트랜스포즈에서 대각선을 기준으로 뒤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벡터를 스칼라와 벡터로 미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벡터를 스칼라로 미분하면 먼저 벡터의 각 원소를 스칼라 변수로 미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전에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한 것과 달리 트랜스포즈 되지 않고 세로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벡터가 분모로 들어갈 때는 트랜스포즈 되고 분자로 들어갈 때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하나의 약속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벡터를 또 다른 벡터로 미분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 방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수식을 보시면 m차원의 벡터 y를 n차원의 벡터 x로 미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보시면 미분 결과가 m/n차원의 행렬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분자의 벡터 차원이 행계수가 되고 분모의 벡터 차원이 열계수가 됩니다. 그리고 행렬의 각 원소를 보시면 분모 벡터의 각 원소를 분자 벡터의 각 원소로 편미분하고 있죠. 처음 보시면 각 원소의 위치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분자 벡터의 차원이 행계수가 되고 분모 벡터의 차원이 열계수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이후에 각 원소의 위치를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미분이 ANN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강의에서는 수식 전개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 번씩 직접 종이에 써가면서 따라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ANN의 구조에서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할 때 아웃풋과 타겟의 차이인 로스를 줄일 수 있도록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수정한다고 했었죠. 이때 미분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로스를 웨이트와 바이어스의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로스 함수의 기울기를 통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어떻게 수정해야 로스가 줄어드는지 알 수 있겠죠. 특히 ANN은 1차 함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대한 로스 함수의 기울기는 편미분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별 웨이트를 수정해 로스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여기서 L은 로스이고 값은 T-Y입니다. Y는 웨이트와 이전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인 HN의 다트 프로덕트로 구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우리는 L을 각 웨이트와 바이어스로 편미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별 웨이트인 WN,1에 대한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체인 룰을 통해 L을 Y로 미분하고 Y는 다시 WN,1으로 미분할 수 있죠. 이를 전개하며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HN,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L의 기울기가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인 HN,1의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는 이 값을 보고 로스를 줄이기 위해 WN,1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단계 전 레이어의 웨이트인 WN-1의 1,1을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한 단계가 더해지는 만큼 수식은 더 복잡해지지만 찬찬히 종이에 풀어 써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L과 Y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H1을 구하는 방법을 추가해야겠죠. HN은 GN의 비선형 함수를 처리한 것이고 여기서는 예시로 탄젠트 H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GN은 이전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인 HN-1의 웨이트 WN-1을 다트 프로덕트하여 구한 것입니다. 이제 이 식을 전개하여 개별 웨이트인 WN-1의 1,1으로 편미분해 봅시다.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은 Y로, Y는 HN,1으로, HN,1은 WN-1의 1,1으로 미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Y를 HN,1으로 미분하는 이유는 이전 슬라이드의 수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HN의 원소 중 W-1의 1,1과 곱해지는 것이 HN,1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식을 전개하면 아래와 같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좀 더 어려운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Y와 T가 2차원 벡터로 되어 있습니다. WN-1의 1,1의 변화가 Y1과 Y2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되죠. 참고로 로스 L은 여전히 스칼라인데 일반적으로 로스는 ANN의 성능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스칼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로스로 T와 Y의 N2 노멀을 쓰고 있죠. 이 경우에 L과 Y는 아래 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 다음에 나올 몇 가지 포인트만 주의하시면 식을 전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주의할 점은 이 부분인데요.
로스는 스칼라이지만 이를 미분할 y는 벡터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델타 y분의 델타 l은 이렇게 가로로 전개하게 되죠. 그 뒤에 이 부분은 세로로 전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개를 하면 제일 아래와 같이 시그마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어스를 수정해 로스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어스는 웨이트와 달리 곱셈 없이 덧셈으로 아웃풋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한 레이어의 모든 노드에 영향을 줍니다. 바이어스에 따른 로스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 자체는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를 보시고 종이에 직접 전개해 보시면 그 원리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ANN의 각 웨이트와 바이어스로 로스 함수를 편미분해서 그 기울기를 구했죠. 이 기울기를 그라디언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미분에 대해서 알아볼 때 기울기가 양수이면 x가 증가할 때 fx가 증가하고 음수이면 x가 증가할 때 fx가 감소한다고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의 특정 웨이트에 대한 기울기가 양수이면 해당 웨이트가 증가할 때 로스도 증가할 것이고 기울기가 음수이면 웨이트가 증가할 때 로스가 줄어들겠죠. ANN의 트레이닝은 바로 이 작업을 반복해서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로스의 최저점을 찾기 위해서 그라디언트가 0이 되는 지점을 바로 찾으면 되지 않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ANN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죠. 방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로스는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 결정됩니다. ANN 자체만으로 미분식을 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라디언트가 0이 되는 지점은 데이터가 주어져야만 구할 수 있죠. 이때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고려하여 클로즈드 폼의 수식을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각 데이터에 따라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조금씩 수정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이는 ANN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머신러닝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게다가 컴퓨터의 성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특별히 더 느리지도 않고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딥러닝에서는 그라디언트가 0이 되는 지점을 바로 찾지 않고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조금씩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